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도의원을 모시고 의정활동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의원과 부천을 지역구로 둔 이재영 의원 나란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덧 경기도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이기형 의원께서는 재선이시고 또 이재영 의원께서는 초선이신데 예. 궁금했던 게 두 분이 원래 좀 안면이 있으셨는지 도의회 오시기 전부터 궁금하거든요. 뭐 국회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 의원님 계신 건 알았고 또 의회에서 만나니까 네. 너무 반가운 거죠. 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원래 알고 계셨는지?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렇게 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친해지게 된 거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재선이시고 거의 도의회 6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소회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재선을 하면서 좀 그 초선 때하고 좀 달라진 걸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뭐냐면 6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다. 네.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 쪽 분과에 있었는데 이제 상임위도 건설 쪽으로 옮기고 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옮기게 했는데 아무래도 보는 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 이제 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과 또 의원 간의 소통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서 의정 활동이 좀 더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좀 하기 수월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전에도 어쨌든 보좌관 활동을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셨고 이제는 2년간 직접 하셨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한 10년 정도 보좌관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도의원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지역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보좌관 할 때 그 옆에서 지원을 하는 느낌하고 제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제 말과 행동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말과 행동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집행부랑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소회 들어봤고요.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교육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신설된 상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금 AI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내용을 보면 AI국이 있고요. 미래성장산업국 그리고 국제협력 교류 관련국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미래산업과 현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 등 그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이기도 하면서 현재 산업에 대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 제조업 지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입니다. 네. 이 상임위 활동도 하시고 또 6년 동안 하시면서 조금 더 시야도 넓어지셨다고 했는데 또 그동안 많은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전반기에도 그렇고 가장 뭐 보람 있었던 조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선 11기 들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12건입니다. 제가 좀 많이 한 편이었긴 한데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에 관련한 조례가 지금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던 조례는 이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은 우리가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신호 대기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응급 재난 차량이 대응하기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신호가 목적지에 따라서 연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신호 시스템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도가 먼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기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예결위 활동도 하셨고 최근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 정정을 좀 해드리면은 예결위 활동은 아직 한 번 못했고요. 예. 전반기에는 제가 민주당 대표단의 기획수석 부대표를 기획수석 팀의 부대표를 제가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번에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반기도 했고 하반기도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제 지역구에는 상동과 중동에는 골목 상권 그 전통시장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이제 두 번째 그 상임위를 이어서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상인들과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런 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어쨌든 2년 동안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마찬가지로 가장 좀 보람 있게 생각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납품대금 연동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거든요. 이게 네. 전국 최초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고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하고 수급자가 원사업자하고 수급자가 좀 그 불균형이 생기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줄이고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좀 맞춰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전국 최초로 발의하시거나 뭐 제정하신 그런 조례를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경기도 의회 이제 활동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지금 파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 해제를 두고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서 행정 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율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다행히도 최근 10월 10일경에 네. 2차 본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 극적으로 그 협상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사업 협약 해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쟁화되고 결국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협치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도 최대한 양보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 특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위원장도 양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뭐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또 이재명 전 지사님이죠, 현재 대표님이시지만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파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그 특별위원회에 대한 그 목표와 생각들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은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뭐 아니면 말고식의 약간 그런 정쟁성 그런 조사는 지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협약이 돼서 네.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뒤로 이제 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지원하고요. 우리 서로 양당이 협치를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양당이 협치를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께서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이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앞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정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K처벌리 사무조사 그 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연이 됐지만 양당 간에 또 의원들 간에 양보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또 이제 그 증인 그 채택권에는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당 의원들의 지향점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해당 그 특위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과 또 양당과 협의 않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버린다 그러면은 특위 자체가 그냥 특정 정당의 정치적 지향 목표만 갖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 당이 됐든 간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왕 그 협의가 그 완결된 만큼 순탄하게 좀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든가 또는 사실 의혹을 갖다 밝혀내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는 첫 번째 목표는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좀 더 빨리 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냐, 그리고 또 경기도와 고양시의 보석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활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지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지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동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다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골드라인 혼잡 문제는 뭐 여러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30일 날 최종 5편성 심량이 모두 증차가 완료됐습니다. 3분 30초대에서 2분 30초대까지 이제 단축이 됐거든요. 배차 간격이.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감에서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인데, 연도별로면 20년부터 24년 올해까지 보면 200%가 모두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가 계속 넘고 있고, 이 200%가 넘는다는 거는 정원이 100일 때 200 이상 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압사의 위험도 있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역시나 5호선의 조기 개통, 연장이겠죠. 그리고 서부광역급행철도의 연장.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 근본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이나 검단 지역에, 인천 서구 지역의 교통난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 다행히 최근에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직결 방식 환승을 두고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부나 대광의 공식 입장이 그런 뭐 환승 문제나 직결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민간업체가 민자 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한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탔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골드라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골드라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경량전철 지하화되고, 그리고 두량으로, 그리고 환승하게 됐는지 역사를 따져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환승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때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LH공사라든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 두량짜리도 김포시는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도 계속 계신 거죠. 근데 과거를 반면교사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적 실패를 다시 또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이 평면 환승 방안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럼 관련 논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골드라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평면 환승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 5호선도 아니고 9호선도 아니고 별도의 전철이거든요. 만약에 평면 환승으로 또 하다시 검토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다른 전기 신호 시스템, 다른 열차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무인으로 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른 열차예요. 그러면 따로 또 열차를 새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노선의 열차, 그 노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포 지역 현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부천 지역 현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 이 상동 영상단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진전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그 상동 영상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GS 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그 영상단지 바로 옆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는 그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도로 때문에 저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평가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손꼽히는 정체 구간이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 평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간 사업자와 토지 매각 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보통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사업 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평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일부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민간 사업자와 시의 그 서로 입장차가 좀 좁혀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의 그 세대 수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협상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난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곳에 안 그래도 그 지금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부천의 중동과 상동에 또 다시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은 것보다는 어차피 평가가 그렇게 나온 이상 좀 더 실효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부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22대 국회에 당선되신 우리 지역의 김기표 의원께서도 이것을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 산업의 메카로 글로벌 의료 복합의 메카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개발 계획의 변화보다는 좀 컨셉에 맞게 좀 컨셉에 맞는 앵커 기업들을 좀 유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그런 기관들로 인해서 기관이나 기업들로 인해서 속도감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지원을 좀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현안을 살펴보면 이 중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 관심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 선도지구 공모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이런 부분은 살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 5개 그 1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천은 중동과 상동에 1기 신도시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수로는 한 18개, 19개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단지가. 근데 저희 그 선도지구로 배정된 거는 저희가 4,000세대 정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선도지구 공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 총괄기획자를 이제 선임을 해서 해당 단지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들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그 각 단지마다 그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동의 절차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에요. 서로 이제 각 단지마다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정치하는 뭐 시도의원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장님까지도 이곳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시행이 사실 쉬운 여건은 아니라고 봐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용적률 상향이나 주민의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선도지구는 4,000세대라는 우리 전체 신도시 1기 신도시에 비해서 4,000세대라는 일부 제한된 숫자지만 꼭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안 된 단지라도 저희가 빨리 조속히 이 선도지구에 준하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 그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지역 현안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분 의원님이 주민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위원회와 건설교통위에서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 발전이라든가 또 교통난 해소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자녀 기간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로 확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재용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선거 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면서 다녔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네에서 동생 같고 옆집 친구 같은 그렇게 친근하고 편한 도의원이 되면서 좀 더 도민들과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